금리 상승 시기에는 항상 고점을 찍었었다. 자, 그리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0%에 가까운 아니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변동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여기도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바른기회부동산입니다. 자, 올해도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할까요? 자, 참 궁금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 깨알 같은 내용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채널 고정! 자, 일단 첫 번째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따끈따끈하죠. 10월 30일 날 건설 동향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올해 힘들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울 듯. 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일단 경제에 관해서는 더 힘들 것이다. 경제 성장률도 IMF는 이렇게 낮게 잡았고요. 자, 그리고 건설 산업에 있어서도 PF 대출,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대출을 받는다. 그게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019년도 잔액이 71조 원이었다면 자, 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12조 원까지 늘어났다.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연체율 많아졌죠. 21년 말에는 0.18%였는데 이젠 0.5%까지 연체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미분양 주택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1년도 1.8만 원에서 22년 8월 달에 3.2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자료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경제도 힘들지만 건설 산업도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졌느냐. 4월부터 이어져서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연속 7개월 동안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다. 무역 수지 7개월째 적자, IMF 이후 25년 만에 최장 기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자,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분기별 민간 소비를 본다면 자, 이 코로나 즈음에서는 마이너스 퍼센트를 기록하다가 보복 소비로 인해서 쭉쭉쭉 올라갔는데 금리, 고금리의 여파로 인해서 21년도 자, 이때부터 이제 자, 소비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 투자는 투자 비용은 약간씩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에 반해서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투자 금액을 줄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하나 있더라. 뭐냐? 물가 변동률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렸다. 얼마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자, 0.25 막 이렇게 안 올립니다. 여기는 화끈하게. 자, 4번 연속으로 0.75%를 올려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4%가 된다. 4%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자,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얼만큼?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걸 5%를 육박을 시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4%고 내년에는 5%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랑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10월 달에 한번 올려서 3%대. 자, 미국은 4%대다. 갭이 1%나 차이가 나죠. 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측에서는 좀 불리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 외국인이 자, 돈이 있어서 자, 미국과 한국 중에 한 곳을 투자하고 싶다. 오? 그런데 미국은 금리가 4%, 자, 한국은 금리가 3%네요. 채권이나 국채를 사더라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올랐죠. 자, 환율 방어하느라 외환 보유고 한 달 사이에 27.6억 달러나 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떤 한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났었죠. 지역의 중견기업 우석건설
아파트건설이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재값은 계속해서 치솟고 미분양은 많아지고 PF 대출 부담은 가는데요. 그 PF 대출은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에서 확실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거시설,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PF 비중이 빨간색이죠. 자,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8월달 수치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32,000호나 됐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9월달 자료 나왔죠. 7월달, 8월달에는 32,000 정도 됐었는데 급격하게 그래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기준으로 41,000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 났더라. 자, 이 미분양 가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최근에는 중형주택, 자, 우리들이 선호하는 평수를 위주로 해서 미분양 비율이 높다라는 점. 자, 그만큼 매수 심리가 확 떨어졌고 미분양은 한 번에 소진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미분양은 항상 건설사한테 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존에 계약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분양단지들이 있죠.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물론 분양 실적은 줄었습니다. 왜냐? 좀만 더 버텨보면은 좋은 기회가, 좋은 시기가 오겠지 해서, 자, 요렇게 분양을 적게 하고 그 대신 대기 물량은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참지 못합니다. 왜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마침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11월 달부터 물량을 건설사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큼요? 연도별 11월, 자, 11월 달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을 본다면 19년도 11월, 20년도 11월, 21년도 11월 달에는 각각 2만,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분양에 있어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1월, 12월인데, 자, 이게 연도 마감으로 인해서 이제 밀어내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자, 임대 아파트 포함해서 6만 1천 가구가 앞으로 자,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 예정 물량을 시도별로 또 나눈다면, 자, 11월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 경기도가 분양 예정 물량이 14,000 가구나 돼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 다음으로 충남, 경북,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 지금도 많은데 밀어내는 물량도 많네요. 대전, 부산, 경남, 인천, 자, 서울도 있습니다. 2,767 정도 되는데, 자, 물론 물량은 내년에 둔촌주공 재건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800세대 정도 공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서울도 이렇게 봤을 때는 2,700세대밖에 안 되지만 내년 초에는 자, 이 둔촌주공 물량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다. 자, 그리고 당장에 자, 11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장이 4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 중 자, 하나는 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두 번째는 때마침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다. 자, 일단 규제 지역을 완화를 했죠. 자,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서는 규제 지역을 다 풀었는데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을 풀어서 좀 어느 정도 숨통을 이제 트이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중도금은 기존에 분양가 9억까지 해줬는데 이제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완화고요. 향후 상반기에는 15억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민간 분양 물량에 있어서 추첨제가 골고루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도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는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5월 16일부터 6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해가지고 자, 엄청난 규제 완화를 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는 이유는 자, 집값을 반등하기 위해서 자, 아니죠.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 서서히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본심이겠죠. 자,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본다면 고점은 21년도 11월 즈음이 상단 고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시기였는데 그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쭉
매매 지수는 떨어지고 자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올라갈까 내려갈까 말다가 자 1, 4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자 이러한 그래프가 갑자기 반등할 리는 없겠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하락 상태에서 보합으로 가겠죠.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자 최근 기사를 보면 송파도 6, 7억 원씩 떨어졌다. 그 주인공은 송파구 레이크 팰리스 84, 그 다음에 올림픽 패밀리도 84가 얼마씩 떨어졌냐. 직전 최고가 대비 7억 원, 직전 최고가 대비 6억 원이 하락했다. 일단 레이크 팰리스를 본다면 최고점은 얼마? 24억 8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26일 날 17억 9,500에 거래가 됐다. 요 금액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대략적으로 2년 전 금액으로 회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치 좋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옆에가 레이크 팰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타운도 최근에 15억에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점은 언제였느냐? 21년도 9월 24일 날 21억을 찍고 나서 쭉 6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2023년도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꾀할 것이냐. 자, 어떨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씩 한번 꼬집어 봅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 정부는 경착륙을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 회복 내년에 될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회복은 당분간 힘들다. 그리고 매수 심리는 아까 전에 봤죠.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 반등을 꾀하기는 어렵다. 금리는 자, 내년에 연준이 5% 이상 올린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도 올릴 것이다. 떨어뜨리지는 않겠다. 자 5번 환율은 어떨까요? 자, 일단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려는 심리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자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분양시장은 일단은 분양시장이 자 활성화되기 위해서 미분양을 없애야 되는데 이 미분양의 중소형 평수가 많다는 얘기는 쉽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를 7번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 돈 있으면 집 살 거야? 자, 만약에 네가 집을 산다면 한 달 이자는 200에서 300 정도 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억 정도를 빌린다면 자, 연봉은 8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원리금 이자는 한 대략적으로 260만 원에서 70만 원 하더라. 금리는 7%를 적용한다면요. 자, 내가 만약에 내년에 집을 산다면 한 달 이자는 200에서 300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가 투자의 적기고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저점의 시기는 맞출 수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점이죠.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 자, 이 리포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99년도부터 22년도 자, 아직 진행 중이죠. 자, 요때의 금리 추이, 이 검은색이 이제 바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를 때도 있었고요. 내릴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고 자, 요 진한 색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 하얀색은 하락 시기, 다시 진한 색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 현재 인상 시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나머지 하얀색은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의 추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주택 가격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친절하게 주택 가격 변동률 보자면 상승 시기가 바로 이제 진한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상승 시기에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컸었다. 고점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자, 물론 요거는 자, 여기가 고점이긴 하죠. 금리 상승 시기에는 항상 고점을 찍었었다. 자, 그리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자, 0%에 가까운 아니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변동률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여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상승 시기에는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 높았다. 금리 하락 시기,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변동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 변동률이
마이너스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랑 가깝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항상 저점을 찍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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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은 변동률이 적던지 변동률이 마이너스일 때 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때가 언제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는 점이죠. 무조건 금리 인하 시기에 어느 즈음 해가지고 마이너스 변동률이 있었을 때가 그나마 그 주변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대로 주택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였었나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가격 연 변동률입니다.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지고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은 자 계속해서 우상향하긴 했습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타이밍을 찾느냐? 자, 이렇게 노무현에서 이명박 정권 때 쭉쭉쭉 오르다가 이런 하락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자, 여기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하락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자, 이러한 때가 언젠지 그때가 아마 짧은 단기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타이밍이란 것은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을 때를 전제로 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다가 하고 꼬꾸라지는데 자,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늦춰야 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해서 오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금리 상승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레포트의 결론을 한번 인용해 보자면 금리 인상은 언제 끝날 것이냐?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수렴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된다면 그때가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 시장은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죠. 자, 많이 혼동되시고 복잡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웃음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